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후보 토론 관계로 밤 10시에 시작합니다. 대통령 사전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의 단일화 없이 대선을 치르는 쪽으로 사실상 마음을 굳혔습니다. 사전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데다 이준석 후보가 완주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더 이상 단일화에 매달리는 게 선거 전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대선 최대 변수가 사라지면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개혁신당까지 막판 선거 전략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당장 어제까지만 해도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했던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은 3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발언은 이른바 단일화 데드라인을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개혁신당에서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힌다면 저희도 그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3자 구도에도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후에도 3자 구도에서 승리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먼저 제시해달라고 했던 김 위원장의 입장이 확연히 달라진 겁니다. 배현진, 박정은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도 선대위에 합류하는 등 선거 막판 단일대우 구축에도 나선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대국민 호소문도 발표했습니다. 대법관의 수를 늘려 사법부를 파기한 베네수엘라의 현실이 대한민국의 내일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로 이재명 범죄 세력의 총통 독재를 막고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도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는데 그가 가장 적합한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한 표를 그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낙연 상임고문은 향후 공동정부 구성과 임기 3년을 포함한 개헌 추진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는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사전투표 전 단일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데다 단일화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늘도 완주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공개된 복수 여론조사에선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이준석 후보 지지층의 절반 정도만 김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됐을 땐 김 후보 지지층의 60%에서 70%가 지지할 거라고 응답했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단일화 효과를 온전히 기대하긴 어려운 셈입니다. 여기에 김 후보 지지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3자 구도로도 승산이 있다는 자강론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TK 지역에서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확실한 우위를 확보했고 충청권에서도 균형을 이루며 수도권에서는 민심의 변화가 확실히 국민의힘은 이준석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층 일부를 흡수하는 역할 분담을 강조하면서도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할 경우 사표가 될 수 있다며 견제에도 나선 분위기입니다. 김문수 후보께서는 중도로의 확장을 더 확대하고 이준석 후보로는 진보 지지자들의 확장을 유도해서 이재명 총통체제를 함께 막아내야.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는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후보 측은 유일한 단일화 방법은 김문수 후보 사퇴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이 후보는 또 이준석을 찍으면 사표가 된다고 주장하는 건 구태 정치인의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민주당은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 간 단일화 줄다리기에 아직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주 작은 리스크라도 지나치지 않겠다는 건데 김문수 후보와 손잡은 이낙연 상임 고문을 향해선 변절자라고 공격했고 보수 진영에서 합류한 인사들을 모아 진짜 보수 선언식을 열며 맞불을 놨습니다. 고승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탈당한 인사들이 민주당 중앙 당사에 모여 진짜 보수, 민주보수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창한 민생 실용 노선과 중도 보수 강화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용기 있는 결단을 환영한다며 민주당이 합리적 보수의 역할까지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대로 확장 가능성이 남아있는 범보수 진영은 견제했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단일화 움직임을 내란 야합으로 규정했고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이낙연 상임 고문에겐 변절한 정치인이라는 의미의 사쿠라란 표현을 다시 꺼냈습니다. 본인이 일관되게 젊은 시절부터 추구했던 사쿠라 행보의 끝을 대단원을 이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 철회 공방이 불거진 해운회사 HMM 부산 이전 약속에 대해 지금도 유효하고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가장 큰 해운회사가 HMM이라면서요. 그 HMM 회사도 부산으로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세 이후 HMM 내부 반발에 이어 부산 지역 공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실까지 알려지자 HMM은 민간 기업이지만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의 자회사라며 직접 진화에 나선 겁니다. HMM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민주당 부산 선대위는 특정 기업 명칭이 공약집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100대 기업 유치라는 용어로 대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가족비리 근절 약속을 고리로 외연 확장과 내부 결속에도 나섰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상기시키면서 김건희 여사 논란까지 언급했는데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비위에 따른 연속된 불행의 고리를 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 영부인 국정관여 차단, 대통령 관저 생활비 공개를 약속했습니다. 그 배우자, 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고 특히 가방이 가니 법카가 온다는 조롱이 나온다고 소개하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애둘러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더 거리를 두며 중도층에 어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김 후보는 또 영부인 하면 떠오르는 말이 봉사와 희생이고 대표적인 분이 유경수 여사였다고 평가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생가를 잇따라 방문하며 화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생가 또 옥천에 어머니 생가를 방문하신 모습을 보고 저도 찾아뵙고 싶다 하는. 김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오찬도 함께했습니다. 깨끗한 문수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이 전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는 통치할 테지만 김 후보는 경영할 것이란 취지의 덕담도 건넸습니다. 민주당은 극우 내란 세력이 국정농단 세력과 부정부패 세력까지 끌어안았다며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주관하는 대통령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회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토론 주제가 정치 분야였는데 이번에도 역시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 공방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번 토론을 대선 전 마지막 변수로 판단한 듯한데요.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먼저 최홍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치 양극화 해법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계엄을, 김문수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이른바 비명행사 공천을 양극화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대표적인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이번에 계엄이죠. 아예 야당을 전부 말살시켜버리겠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응징하겠다는 이런 비명행사, 친명횡재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두 후보 모두를 비판하며 자신이 정치 양극화의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으셨던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김 후보는 계엄에 대한 반대, 탄핵 역시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내란이란 주장에 대해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기립해서 사과해라 그랬을 때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으셨거든요. 사과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까? 전부 고함을 지르면서 100배 사죄를 하라든지 이거는 일종의 폭력이지. 그거 사과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죠.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 수사와 관련한 주변 인사들의 의혹으로 역공을 폈습니다. 경기도지사 첫 비서실장은 유서에서 그랬습니다. 유서에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정에서 수급한 정치자금이 4억이 넘던데 그거 본인은 몰랐다는 이유로 다 처벌을 면했지 않습니까? 권영국 후보는 개헌을 공약한 김문수 후보를 향해 내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엄 조항을 고쳐야 한다며 헌법을 부정한 세력은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보신 것처럼 오늘 토론에선 시종일관 상대 후보를 겨냥한 날선 발언과 답변이 오가면서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방탄 독재 지적에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 때문이라고 맞받았고 특히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질문에 시간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 간 협공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어서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아닌 후보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는 방탄 독재는 처음 들어봅니다. 세계 역사에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작된 기소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소는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주죠. 증거가 없잖아요.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데 대부분의 토론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대변기에 머리를 넣으세요. 뭐 이런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분은 간질이 있나 본데 정신병원에 보내세요. 뭐 이런 말씀하시고요.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그간에 수차 사과 말씀을 드렸고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국회 담장을 넘지 않은 이준석 후보의 동선을 지적했습니다. 술 드시다가 그때 알아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 끌고 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집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제가 들어가려고 노력하던 모습이 다 찍혀 있는 것이고요.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공세에 이재명 후보가 적극 반박하는 과정에선 난타전 양상도 보였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왜 인정했겠습니까? 말하는 거 좀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겠습니까? 팩트를 지적해 주십시오. 그래 할 때니까 좀 기다리세요.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준석 후보는 국민들이 올바른 검증을 하기 위해 추가 토론을 제안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마지막 TV 토론회 역시 예상대로 날선 공방이 반복됐습니다. 어떤 평가를 받을지 변수는 될 수 있는 건지 뉴스더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앞서 2차례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이번 토론회와 세 번째 토론회와 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까? 토론회가 거듭될수록 후보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화하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은 질문 세례를 받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 앞선 토론회에선 다소 긴장하거나 상대 후보의 공격에 발끈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요. 오늘도 전혀 없진 않았지만 상당히 예민한 질문에도 다른 질문으로 화제를 돌리는 등 비교적 여유 있게 받아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번에도 이 후보를 향한 공세를 집중했는데요.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공세에 나름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던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이재명 후보에게 날선 공세를 펴왔던 이준석 후보는 오늘은 그 수위가 더 강해졌습니다. 네, 특히 이재명, 이준석 후보 사이의 그 신경전 좀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당내 문제를 서로 지적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민주당이 기소가 되면 당직이 정지되는 당원을 바꿨다면서 당내 민주주의 문제를 지적하자 이재명 후보가 개혁신당에서 넘어온 허은하, 김용남 전 의원을 거론하면서 맞불을 놓은 겁니다. 남의 당 얘기하기보다는 개혁신당은 그 허은하 대표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김용남 의원도 개혁신당 아닌가요? 허은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평가한 거 읽어드리면요. 매표 포퓰리즘 하는 사람이다. 김용남 의원은요. 이재명은 대통령커녕 성남시장의 자격도 없다. 지난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호텔 경제론,
지적에 반박하며 독일 공산당 기관지 편집장인 루카스 카이제를 언급한 걸 두고도 이준석 후보는 공산주의 철학자를 들고 나와서 가르치려드냐고 다시 공격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종북몰이하듯 공산당 몰이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에도 두 후보는 얼굴까지 붉혀가며 서로의 질문 태도, 답변 태도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 얘기도 한번 해보죠. 내일부터는 새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공개된 게 선거 전 여론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조사였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지난 24일에서 25일 조사한 중앙일보 갤럽 여론조사 그리고 동아일보 리서치앤리서치의 여론조사가 오늘 공개됐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모두 오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격차는 각각 14%포인트, 11.5%포인트였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1%대 지지율로 조사됐습니다. 최근까지 공개된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는 실수를 줄이는 굳히기 전략을, 김문수 후보는 추격을 위한 반전의 기회를 노리는 전략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TV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이 후보를 강하게 몰아친 것도 이 후보의 실책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단일화 목소리를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많이 높였었는데 오늘은 3강 구도로 승리하겠다.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하루 만에 기류가 바뀐 이유가 있겠죠? 국민의힘에선 지난 총선 때 이른바 부산 수영 모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장해찬 후보가 공천 탈락으로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표가 갈리면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요. 결국 보수표가 몰리면서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이준석 후보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 지지표심 일부와 일부 겹치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상승할 경우 김문수 후보에게 승산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다만 이런 기대는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 표는 온전히 두고 이재명 후보의 표만 더 가져와야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기대대로 김문수 후보 대신 이재명 후보 공세에만 매진해 줄지 여부도 확실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단일화 무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현실적인 출구 전략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단일화에만 매달린다고 일이 되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데드라인 하루가 더 남아 있다고는 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담은 선거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기 위한 현수막이라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선관위가 이를 허용한 데 대해선 지난 총선 당시 이른바 875원 대파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따졌습니다. 선관위는 뭐라고 답했는지 고유동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개국 정비 사례를 설명하면서 유세 도중 언급한 커피 원가 논란 이후 그제부터 거리 곳곳엔 커피 원가로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등장했습니다. 커피 원가 120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분노하면 투표장이라는 글도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대선 토론을 본 사람들이라면 뭘 표현하고 싶은 건지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왜 저거를 현수막으로 만들었나 싶기는 해요. 거리낌도 없고 딱히 저는 투표나 누가 연상된다 이렇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떼야 된다까지는 생각이 안 드는 편입니다. 민주당은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는 비방 현수막이라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임에도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용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단순히 투표 참여 독려를 넘어 특정 사안에 대해 분노를 조장하고 이를 투표로 연결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875원 대파 발언에 대해선 선관위가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며 재검토도 요구했습니다. 투표소 들어갈 때는 이 대파는 안 되고 쪽파는 된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대파의 경우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투표소에 반입하는 걸 제한했을 뿐 대파 사진과 문구가 적힌 현수막은 허용했다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고유동입니다.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투표 동료 현수막을 둘러싸고도 전국 각지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현수막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케 한다는 건데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 보니 선관위 판단도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대형 마트 앞 도로가에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특정 글자와 일부 문양이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강조돼 있습니다. 특정 당을 이제 이렇게 지지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선관위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특정 색상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는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상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란색의 일찍이라는 문구를 쓴 현수막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철거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또 부산 수영구 일대에 게시된 이번에라는 붉은색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도 국민의힘 후보를 유추하게 한다며 하루 만에 해석을 바꿔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그 현수막이 빨간색이라서 국민의힘을 나타내는 것 같고 누구나 봐도 2번 찍으라는 얘기죠. 투표하자는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전하는 어떤 메시지, 어떤 정당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울산에서도 비슷한 현수막이 걸리자 민주당이 문제 삼았지만 관할 선관위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지역 민심을 통해 이번 대선의 향배를 짚어보는 결정 2025 지금 민심은 오늘은 최대 격전지인 서울입니다. 다양한 지역 출신과 세대가 섞여 있는 서울은 각종 경제 정책에 민감한 곳이기도 하죠. 대선을 7일 앞둔 서울 시민들의 생각을 황정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내란 종식, 입법 독재 같은 주장이 충돌하면서 선거를 앞둔 서울 시민들의 생각도 제각각 엇갈렸습니다. 저는 이재명. 이재명 후보. 굉장히 많이 줬죠. 일단은 단체적으로 이제 집회를 하든지 이러면은 2번이죠 뭐. 나라 살림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청년층을 노린 그런 공약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를 조금 더 지지하는 분들을 주변에 많이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정치 구호만 난무하면서 정작 민생은 뒷전인 것 같다는 푸념도 있었습니다. 경제를 살려줄 후보를 원한다는 겁니다. 서민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사하는 우리 같은 경우에도 되게 타격이 심하거든요. 서민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래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에 뚜렷한 차별성이 없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용산구에 걸려있는 후보들 현수막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정책이 담겼는데요. 이렇게 서로 문구를 바꿔놔도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두루뭉술합니다. 민생을 살리겠다 이런 좀 두루뭉실한 듣기 좋은 말보다는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가 성별, 세대별 편가르기 대신 전체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좀 안정을 가져다주고 조금 이전과는 다른 좀 평화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대통령. 통합을 해서 우리 국민 이제 이분 갈라치기 안 하는 그래서 지역을 나누지 않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다 어울려 살 수 있는. 대선 전 마지막으로 실시된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서울 지역은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35%로 22%포인트였던 격차가 한 주 만에 11%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8%에서 4%포인트 오른 12%였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내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왜 이런 규제를 하는 건지 문제는 없는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내일부터 정확히 어떤 행위가 금지가 되는 겁니까? 네, 오늘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조사 일자를 명시해서 발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선거 6일 전이기 때문에 조사 자체는 가능한데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거나 보도하는 건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에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완전히 금지시켰는데요. 이후로 조금씩 완화돼서 2005년부터는 선거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네, 유권자가 선거 직전 선입견을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론조사를 보고 대세 후보에게 표가 몰리는 효과와 열세 후보를 오히려 더 응원하게 되는 효과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선거 막판에 조작된 여론조사를 발표해서 편법 선거운동으로 쓸 가능성을 막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금권 선거도 많았고 조작된 선거도 많았고 네거티브도 많았기 때문에 그 문화가 좀 일소되기 전까지는 규제 중심의 그 선거운동 제도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지적도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투표 이틀 전까지 여론조사를 보고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본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긴 기간 정보를 차단당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생깁니다. 또 금지 기간 중에는 온라인과 개인들 사이에서 가짜 정보가 더 많이 퍼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땐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우리가 사전투표에서 이겼다고 근거 없는 문자를 보내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공표 금지 기간이 있습니까? 네, 세계 여론조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150여 개 국가 중 34%는 이런 규제가 아예 없고 45%는 일정 기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주요 선진국들은 규제가 없거나 짧은 편인데요. 캐나다는 1998년에 대법원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란 판결을 내면서 규제를 아예 없앴고요. 프랑스에선 옆나라 스위스 언론이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프랑스 여론조사를 보도해버리면서 공표 금지 기간이 대폭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제도를 좀 바꾸자 이런 지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엔 유튜브, SNS 등 정보 채널이 많아져서 공표 금지 기간에 오히려 가짜 정보들이 횡행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건데요.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공식 여론조사를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정 기간 여론조사를 안 하게 되면은 음성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여러 가지 가짜 뉴스라든지 다양한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관위도 2023년에 공표금지 기간을 없애자고 입법을 제안했는데요. 다만 사전투표자에 대한 여론조사는 출구조사가 될 수 있어서 막아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 미디어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느냐 그런 점에 좀 주안을 넣어서 제도를 좀 개선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출국 금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계엄 문건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들의 주장이 허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에 이어 어제 소환 조사까지 이뤄지면서 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특수단은 최근 경호처로부터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 복도와 대접견실을 비추는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달 중순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어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출국 금지 조치도 연장했습니다. 어제 10시간 정도 소환 조사에서 경찰은 3사람을 상대로 CCTV에 드러난 행적과 기존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집중 확인한 걸로 전해집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국회와 헌재 등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국무회의 전에 보지 못했다고 했었습니다.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좀 보질 않았습니다. 이 전 장관은 단전 단수가 적힌 문건을 대통령 집무실에서 슬쩍 봤을 뿐 전달받진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 삭제된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박종준 전 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 3명에 대한 출국 금지도 연장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성과로 내세운
거북섬 웨이브파크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 당시 경기도는 연간 200만 명이 방문할 거라고 전망하며 적극 홍보했지만 실제 이용객은 5% 수준에 그쳤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018년 부동산 개발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 5,60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인 인공서핑장과 호텔, 마리나, 대관람차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아시아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프파크와 파도 타기 공원. 2019년 기공식을 전후로 시흥시와 수자원공사는 앞다퉈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였던 경기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까지 내 8,4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연간 200만 명이 인공서핑장을 찾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사업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인들 또 여기에 연관된 많은 분들께서 또 기회와 이익을 얻고 이것이 또 지역 경제에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하지만 2020년 웨이브파크가 문을 연 이후 실상은 예상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연간 이용자는 예측치의 20분의 1인 10만 명 수준. 입장 수입도 코로나 종식이 사실상 선언된 2023년 이후에도 크게 뛰지 않았습니다. 200만 명 예측은 어디서 나왔을까? 저희도 지금 웨이브파크 쪽에 연락을 돌려봐도 그쪽에 요즘에 사무가 바쁜지 잘 전화가 안 돼요. 다른 데 다 가셔갖고 아마 지역에서 받아서 그렇게 역추산을 했을 걸로 서류되거든요. 부동산 시행업체들은 연간 200만 명 방문 예상 수치를 지금은 유령 도시로 전락한 거북섬 상가 등을 분양할 때 적극 활용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막판 임금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내일 아침 첫 차부터 멈춥니다. 협상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혁수 기자, 현재 협상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후 3시부터 테이블에 마주 앉은 노사 양측은 중간에 한 차례 휴식을 한 뒤 오후 8시부터 교섭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지만 아직까지 타협점을 찾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좀 안 하겠다라고 하면 뭐 그냥 자리 일어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녁 먹고도 계속 하자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니까. 오늘 교섭이 성사되기까지도 난관이 많았습니다. 노조가 단체 교섭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사측이 일방적 내용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가 파업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일단 교섭을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9번의 본교섭과 추가 조정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는데요. 쟁점은 통상임금입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상여금을 포함하고 8.2%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사실상 임금이 25%나 오르게 된다며 임금 체계 개편부터 하고 임금 인상은 추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네, 결렬되면 노조는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면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면 파업을 하겠다는 건데 때문에 시민들은 벌써부터 내일 출근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업하게 되면 언제 올지 정확히 시간이 안 나오니까 이제 더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버스 파업 때는 약 97%가 파업에 동참해 7,200여 대가 멈춰섰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고 막차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 무료 셔틀버스 625대를 117개 노선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내일 파업에는 부산과 울산, 창원 지역 버스도 동참합니다.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한 지방의 경우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TV조선 장혁수입니다.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극을 벌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음주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차를 버리고 학교 담장을 넘기도 했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검은 승용차가 아파트 앞 차단기에 막혀 서 있습니다. 차를 뒤로 빼더니 방향을 바꿔 쌩하고 사라집니다. 순찰차가 쫓아가자 어린이 보호구역을 무시하고 쏜살같이 도망칩니다. 운전자는 1km 정도 떨어진 교차로에 멈춰선 채 골아떨어졌다가 경찰관이 다가와 말을 걸자 이처럼 줄행랑을 쳤습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차를 버리고 달아나기까지 했습니다. 남성은 성인 키높이의 이 담장을 훌쩍 넘어 초등학교 안으로 계속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앞뒷문을 에워싸며 검거 작전에 나섰고 학교 안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학교 안쪽 본관 쪽으로 뛰어가길래 국문 쪽으로 포위해라 이렇게 무전치고 들어가 보니까 벽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숨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지난달 27일 일요일 아침 7시 반쯤 벌어진 일인데 등교하는 학생이 많은 평일이었다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종량제 봉투에 버린 리튬이온 배터리가 원인입니다.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커서 폐건전지 수거함에 버려야 하는데 이걸 잘 모르거나 귀찮다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락모락 연기가 나더니 펑 하고 불꽃이 솟아오릅니다. 불길은 활활 타며 삽시간에 번집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재활용 쓰레기 집화장에서 난 화재입니다. 재활용 쓰레기와 함께 버려진 리튬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서만 한 달에 2-3번꼴로 이런 화재가 일어납니다. 원인은 폐배터리입니다. 봉투 속에다가 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큰 화재로 이어지고 지난달 부산의 한 야적장을 44시간이나 태운 화재 역시 폐배터리가 원인이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작은 충격에도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수분이나 충격에 의해서 화재가 납니다. 플라스틱이나 고철로 분리배출했을 경우에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는 물론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간 손선풍기, 무선 이어폰 등도 폐건전지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시민이 많고 일부 수거함은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배터리 같은 거, 배터리 그런 것도 여기다 버리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냥 재활용에다 넣었었거든요. 배터리 화재는 끄기가 어려운 만큼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우리 화장품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산 화장품 생산과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특히 수출은 세계 3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매장입니다. 평일 오후에도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대부분은 한국산 화장품을 사려고 온 외국인입니다. It's so popular back in London. Like everyone wants Korean skincare. 지난해 국내 화장품 생산 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인 17조 5,500억 원입니다. 수출액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102억 달러로 1년 새 20% 넘게 늘었습니다.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 화장품 수출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덕분에 화장품 무역 수지는 89억 달러로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강연을 위해 한국을 처음 찾은 리시 수낙 전 영국 총리는 10대 딸들이 꼭 사와야 한다며 한국 화장품 목록을 적어줬다고도 했습니다. 중국 의존도는 줄고 미국, 아랍에미리트 등 수출국이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기초와 색조 화장품이 해외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I think it will cost like 50 euros. I think comparing to France, because I am French, it's cheaper and the quality is better. 올해에도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4월까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이상 늘었습니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해 국산 화장품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상명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노도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주거용 오피스텔. 올해 이뤄진 전월세 계약 중에서 실거래가가 신고되는 건 단 한 건뿐입니다. 그동안은 전월세 계약 신고가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뭐 임시 거주하시는 분들 좀 계시거든요. 전입도 안 하시고 임대차 신고도 조금 안 하시는 편이거든요. 과태료가 안 나오고 계도 기간이니까. 다음 달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4년 동안 유예됐던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는 겁니다. 이제는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빌라는 물론이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지방은 군 단위에 있는 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기존 전월세 계약의 경우 계약갱신 때 임대료가 달라졌을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 신고 땐 10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만 받았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정부는 신고 내역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사용될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과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집주인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지난주 5,000톤급 북한 신형 구축함이 진수식도 중 좌초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사고를 눈앞에서 본 김정은 위원장이 6월을 복구 데드라인으로 정하면서 현장 상황이 어수선하다고 합니다. 쓰러진 구축함 위로 대형 풍선이 무더기로 떠 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는데 어떤 상황인지 이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수식도 중 옆으로 넘어진 북한 구축함이 파란색 방수포로 덮여 있고 주변에는 인양을 위한 크레인과 바지선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얀색 물체 30여 개도 구축함 주변에 어지럽게 모여 있습니다. 꼬리가 달린 듯한 타원형의 이 물체들은 바다 위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는데 해수면이 아닌 공중에 떠 있는 대형 풍선들로 추정됩니다. 위성사진을 공개한 미 해군 분석센터의 조사 분석관은 애니메이션 영화 업처럼 풍선을 이용해 구축함을 들어올리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수면에서 인양 튜브를 이용해 선박을 부양하는 방법은 있지만 공중에 뜬 풍선을 활용하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부력을 일정 수준 유지하기 위한 보조용 장치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일정한 부력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민양하기 전에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예요. 정부 당국은 현재로선 물리적인 목적보단 조명용 장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6월 내 선체 복원 시한을 맞추기 위해 야간 작업용 조명을 풍선에 단 걸로 추정되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6월 전원회의 전으로 무조건 완결해야 한다고. 북한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실무 간부에 이어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까지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표적인 친한파 인사인 찰스 랭글 전 하원 의원이 9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6.25 참전 용사로 우리와도 인연이 깊은데 생전에 여러 번 방한한 적도 있고 한국을 위해 많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흑인 최초로 미 하원 세입위원장을 지낸 찰스 랭글 전 의원이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에 별세했습니다. 향년 94세입니다. 랭글 전 의원은 1950년 미 육군 보병으로 6.25 전쟁에 참전해 낙동강 방어선 전투 등에서 싸웠습니다. When they surrounded us, it was a massacre. 전쟁 영웅으로 금이 환영한 뒤엔 퍼플하트와 동성 무공 훈장 등을 받았습니다. 2021년엔 백선엽 한미 동맹상을 수상하며 한반도 통일을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Today I am so proud to see out of the ashes and the poverty a great nation has succeeded economically and democracy, and I'm just so glad that America had some small role to play in that.
1930년생 뉴욕 할렘 출신으로 검사로 일하다 뉴욕 하원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워터게이트 사건을 조사하며 전국적 스타가 됐습니다. 2017년 은퇴 때까지 46년간 최장기간 의정 활동을 펼치며 한국을 위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1997년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에 반대했고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 발의와 한미 FTA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한파 의원 모임을 창설하고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DC의 한국전 기념공원에선 참전용사들의 동상을 미 국방장관이 직접 닦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국인들의 희생을 기리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무려 24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결혼해 화제를 모았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불화설에 휩싸였습니다. 순방 중에 마크롱 대통령이 부인에게 얻어맞는 듯한 모습이 포착된 건데 마크롱 대통령은 장난이었다고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하노이 공항에 도착한 프랑스 대통령 전용기의 출입문이 열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순간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의 손이 나타나 마크롱 대통령의 얼굴을 강하게 밀칩니다. 당황한 듯한 마크롱 대통령은 손을 흔든 뒤 안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옵니다. 곧이어 여성의 정체도 드러났는데 영부인인 브리지트 여사였습니다. 브리짓 여사는 마크롱 대통령이 내민 팔도 끝까지 무시하고 굳은 표정으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마치 부부싸움을 연상시키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자 마크롱 대통령은 직접 해명했습니다. On fait dire à une vidéo beaucoup de bêtises et juste plaisanter avec mon épouse comme on le fait assez souvent. 엘리제 공도 긴장을 풀던 모습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프랑스인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당시 공항에는 베트남 당국자들과 취재진들이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누리꾼들은 온 나라를 때리는 것과 같다며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24살 차이의 스승과 제자였다는 점을 들어 자주 섞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와 각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의 외교부 대변인은 마크롱 대통령을 때린 손은 크렘린궁의 손이었을지도 모른다며 조롱에 가세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사이버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미국의 최고 보안 전문가가 한국을 찾아 조언했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노리는 사이버 위협을 기업 혼자서 막을 수 없다며 정부와 민간이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2,500만 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해킹 사태. 해커들은 3년 전 처음 악성 코드를 심은 뒤 정보를 빼갔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해킹을 준비하고도 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으로 밀어볼 때 사회 혼란을 목적으로 한 중국 해커 집단의 소행으로 의심됩니다. 미국도 지난해 말 대선을 앞두고 8개 통신사가 해킹당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당시 백악관에서 이 사건 수습을 이끌었던 사이버 안보 전문가는 사이버 무기가 국제 정세를 좌우하는 수단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The Iranian-sponsored terrorist group Hezbollah hacked into street cameras in Israel to gain information to plan terror attacks in Israel.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국제 공조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Cyberspace is an area we all share, and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 and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and within the private sector. 국내 보안 전문가들도 해킹 사태를 안보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레드메이션이라고 하는 중국계 해커 집단이 한 거로 판명이 되고 있고 한 기업이 막는 데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안보 이슈입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하고 정부는 다른 통신사나 네이버, 쿠팡,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기업에도 SK텔레콤과 같은 해킹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긴급 전수 점검에 나섰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낮잠을 즐기던 곰이 사냥꾼을 피해 숨은 곳이 하필이면 사냥꾼의 집이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할 요령으로 황급히 위장했다가
큰 봉변을 당합니다. 민주당이 비법조인을 대법관에 임용하는 법원조직법을 철회했습니다. 이른바 김어준 대법관법으로 불리던 개정안이었습니다. 우려가 큰 법안들에 우리 당이 추진할 의사가 없다. 100명이라고 하는 숫자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표와는 달리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안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열흘 전 사법부는 깨끗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깨끗한 손이란 표현을 쓰면서 물갈이를 시사하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 지지율 때문인지 중도층을 의식해 철회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걸로 다들 이해합니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이 문제라기보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보는 듯합니다.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민생 대책이 가장 급선무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직은 아니다.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개정안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앞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반드시 대법관 수를 증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법원조직법 각오하십시오. 우리는 대법관 반드시 증원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 곧바로 처리할 겁니다. 특히 우리는 팀플레이라며 지도부와의 교감까지 암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승리라는 목적이 달성되면 언제든 다시 추진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은 물론이고 우리처럼 민주화를 거친 헝가리의 오르반 정권,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이 사법개혁을 빙자해 사법부를 망가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장기 집권의 길까지 열었습니다. 프랑스의 민주주의 사상가 토크빌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더러운 민주주의자를 막는 방법은 법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전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특정인을 위한 법 만들기, 특정인을 위한 법 없애기, 특정인을 위한 법 체계 흔들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떤 미래가 등장할까요? 5월 27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세상에 없던 세상이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제 뒤로는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충남 북부 내륙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충북과 영남 지역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겠고 가방 속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부산이 16도로 출발하겠고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대전과 대구, 광주가 28도까지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도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7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